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가치지표의 통계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서둘러서 이야기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그 가치지표를 이야기 드리면서 가치지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짧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치지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가치지표가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치지표는 오늘은 PER과 PBR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PER이라고 하면 주가수익 배수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PER의 사전적 의미는 시가총액을 1년 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회사가 몇 년을 벌면 시가총액만큼의 그 재산을 늘릴 수가 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와 주당 순이익의 비율, 그리고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수익을 보는 회사가 있다. 근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PER이 10이겠죠? 10배. 그 10배라는 말은 내가 이 기업을 1000억을 주고 산다면 원금 회수에 10년이 걸린다. 이 기업이 100억 수익 내는 게 변하지 않는다면 10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PBR은 주가와 순자산의 비율입니다. 회사의 장부가치에 대한 시가총액의 상대적 비율이죠. 이 장부가치는 순자산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 마이너스 총부채를 뜻하고요. 주가와 순자산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총 1000억짜리 기업이 있는데 순자산이 1조가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PBR은 0.1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BR이 1보다 낮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장부가치보다 낮게 팔린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서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서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영상을 짧게 찍은 이유는 맹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앞선 영상에서 PER이나 PBR 같은 거를 좀 아시고 이제 투자 입문에서 벗어난 분들이 이 가치지표의 단면만 보시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단면만 보고 하는 게 위험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짧게만 드리고 가장 위험한 이유는 각 가치지표별로 맹점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장기적 시계열로 보시면 이 가치지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지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PER의 맹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ER은 주가수익 배수라고 했는데 이 비교가 되는 이 당기순이익은 바로 직전 연도의 당기순이익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직전 연도에 어떤 일회성 이익이라든지 일회성 손실이 있으면 이 PER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이익을 꾸준히 뽑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00억이다. 그럼 50 정도 되겠죠? PER이. 그러면 50 빼면 사실 굉장히 비싼 수준입니다. 근데 바로 직전 연도에 일회성 이익을 한 100억 정도 시현을 했어요. 90억 정도 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00억이 되겠죠? 10억 더하기 90억. 그렇게 되면 이 500억이란 시가총액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지표의 단면, PER의 단면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 PER 5배 정도밖에 안 돼, 5배 정도밖에 안 된다. 저평가다라고 해서 덥석 사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 PER이라는 것 자체가 일회성 이익과 일회성 손실을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회성 이익만 제거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코인텍을 예로 들면 제가 주력 종목이 코인텍이니까 코인텍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코인텍이 2014년도인가 꾸준히 이익을 뽑다가 그 증설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설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파업을 잠깐 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4분기 파업이 잠깐 있었는데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분기에 공장이 셧다운이 됐고 그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엉망이 됐어요. 그럼 1회적으로 실적이 안 나온 것이죠. 근데 기저에는 소각장을 크게 증설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파업이 끝나면 굉장히 이익이 점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수, 그러니까 그 연도의 당기순이익만 보게 되면 4분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PER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그대로고 당기순이익이 망가졌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종목 게시판에 보면 이 코인텍이 엄청나게 고평가라는 혹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 일회성 손실만 걷어내고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소각장이 건설이 되고 이익이 늘어나서 실제로 주가가 올랐죠. 이런 것처럼 일회성 손실도
그게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좀 감안을 하셔서 PER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ER은 일회성 이익도 걷어내야 되지만 일회성 손실도 어느 정도는 걷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회성 소송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회사가 충분히 감당하고 털어내기만 한다면 나쁘지 않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PER을 보실 때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일회성 손실과 일회성 이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셔야겠죠. 감사보고서랑 사업보고서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아셔야지 이 일회성 이익과 일회성 손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됐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BR의 맹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BR의 맹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BR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자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주가와 순자산의 비율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순자산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기 자본. 그렇기 때문에 이 PBR 자체에는 부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정보는 이 회사 재무 건전성, 재무 안정성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근데 PBR에 이 부채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에 PER과 PBR 둘 다 낮다고 해서 이 회사를 그냥 사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리고 복합금융상품 아니면 뭐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보가 PBR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와 순자산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자산의 질에 대한 항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PBR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PBR 0.3인 회사가 있다고 쳐도 어떤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주인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현금성 자산도 없고 그 기계장치만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판단해보면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가 훨씬 우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PBR을 보실 때는 자산의 질에 대한 고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장치도 엄연히 감가상각이 되고 남은 금액을 장부가로 표시한 건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본업이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기업 구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일을 해보면 기업에 가진 자산을 경매에 붙여서 회수를 하게 되죠. 그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은. 근데 회수를 할 때 보면 기계장치들의 값은 정말 엄청나게 헐값입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계장치라는 것 자체가 그 기업에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한참 쓴 기계고 기계도 신제품과 구제품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기계는 다른 기업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기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가 아무리 장부에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계상이 돼 있어도 그 기계장치가 실제로 시장에 팔릴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PBR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기계장치에 대한 거는 불용으로 놓고 봅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월가의 영웅에는 이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터 린치가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는 현금, 현금성 자산, 토지, 건물 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평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서 현금성 자산, 그리고 갖고 있는 토지, 건물, 그리고 그 장단기 금융상품 요거를 전부 다 더하고 거기서 장단기 차입금을 전부 빼게 되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아주 알짜배기 자산이 되겠죠. 그것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크다고 하면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자산 쪽에서는 안전마진이 확보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영업 쪽에서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굉장히 저평가된 투자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PBR을 보실 때 반드시 부채랑 그 자산의 질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BR, PER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 쪽에서는 PCR도 많이 씁니다. PCR은 뭐냐면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주가 그 배수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PER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썼잖아요. 근데 PCR은 주당 현금 흐름을 쓰게 됩니다. 현금은 기업이 분식을 하거나 이럴 때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유입된 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의
그 흐름과 주가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CR도 많이 참조를 하는 편이고요. 뭐 그 외에도 PSR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다시 요약을 드린다면 PER은 주가 수익 배수고 주가와 주당 이익의 비율이다. 그리고 PBR은 주가와 순자산의 비율이다. 그리고 각각의 맹점은 PER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손실이나 일회성 이익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감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최소 3년 이상의 그 흐름을 보시고 더불어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재무적인 어떤 상태 자체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자산의 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PBR을 사용하실 때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공부를 하셔갖고 같이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이 중요한 얘기를 사실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아내랑 아들이 마트 잠깐 갔을 때 급하게 하느라고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업의 이익을 몰아주게 하는 기업, 빼돌리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나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 특성상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투자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